국회 도서관에 22차입니다. 매달 한두 번 하는데 22차이기 때문에 거의 2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2차 인공지능과 국회 포럼. 오늘 주제는 메타버스로 소통하자 하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이 굉장히 좀 복합적인 하나의 엘리먼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그를 아우르는 그런 개념인데 이런 메타버스 소통하는 그 안에 엘리먼트로 오늘 세 가지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문화고, 두 번째가 금융이고, 세 번째가 디지털 휴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 각 분야의 전문가들 모시고 이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 도서관에서 하는 세미나는 모두 국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관심이 절대적인 겁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이 없으면 사실 학교에서 하는 거랑 별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 도서관의 세미나라는 것은 우리가 입법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의원분들을 초청하면서 아울러 축사를 받습니다. 국회라는 것이 항상 여야가 마음대로 경쟁을 하는 그런 환경이기에 여당 의원, 야당 의원 한 분씩 특히 이슈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분을 저희들이 축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먼저 듣고 난 후에 세미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국회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는데요. 박정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파주시을 지역구 의원이십니다. 바로 이어서 국민의힘 야당인 국민의힘 황보승희 국회의원 초청을 축사를 듣겠습니다. 황보 의원님은 부산시 중구 영동구의 의원이십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이어서 바로 축사를 듣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재방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메타버스로 소통하자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제22차 AI와 국회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럼을 개최해 주신 현진관 국회의원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발표를 받아주신 이세기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와 감동을 전합니다. 아울러 줌을 통해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사회 전 분야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확장한 현실 기술, AI, 블록체인 등 다양한 ICT 기술이 복합 적용되어 구현되는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입니다.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며 진화 발전하고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메타버스는 포스트 인터넷 시대를 주도하는 신 패러다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분야 일각에서는 메타버스 경제가 2025년에는 540조 원, 2030년에는 1,700조 원의 규모로 성장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잠깐의 열풍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미래상으로 주목되며 관련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현재 포스트 인터넷 시대의 모습을 짚어보고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제22차 AI와 국회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모든 참석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 중구 영동구 국회의원 황보승입니다. 국회 도서관 제22차 AI와 국회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현진권 국회 도서관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는 이제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AI와 국회 포럼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사회 전 분야에서 실현될 미래의 기술을 미리 살펴보고 이에 필요한 제도, 규범, 문화, 산업 중요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발표를 맡아주신 이시안 교수님, 세컨드 연구소 대표님, 김세윤 빔 스튜디오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고 대안을 나눠주시길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좋은 축사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미나들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분 이 순서대로 문화, 금융, 디지털, 휴먼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는데요. 대체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도 새로 만나신 분도 서로 있고 상대방의 발표도 또 모르시기 때문에 이 발표를 하시면서 또 이번 기회가 서로가 서로한테 배우는 그런 또 배움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발표하는 내용은 한 25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세 분 각자의 발표가 끝나고 난 뒤에는 바로 이어서 한 번 더 5분 정도는 서로 카운트팟으로 코멘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소요하는 시간은 토탈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그 문화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이시안 교수님,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겸임 교수로 계십니다. 대학 일자리 센터 겸임 교수로요. 간단하게 양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은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요. SH 미래연구소 대표로 하셨고 TVN의 많은 그 방송에 출연하고 계십니다. 한국맨사회원에서 활동하시고 특히 메타버스 관련한 저작이 무려 70여 권으로 있는 그야말로 이 왕성한 그런 창작 의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시안 교수님 초대해서 듣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화면을 좀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화면 잘 나오죠? 네. 예, 나옵니다. 네. 일단 근데 제가 앞에서 포스터에는 문화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온 그 의뢰서에는 관광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주말에 문화로 할까요? 관광으로 할까요? 해가지고 두 가지 안을 다 보내드렸어요. PPT를. 근데 관광으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관광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관광 문화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네. 자,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문화 관광, 뭐 관광 문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에 올라타는 관광 산업, 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이 메타버스 시대 이제 제가 요것에 저지하고요. 실제로 여기 오신 분들은 뭐 메타버스가 뭐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바로 그냥 뾰족하게 관광과 접목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런 제목들을 요즘 제가 많이 접하게 되고 저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포럼이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요즘 추천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이게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해도 메타버스라 아니면 메타버스로 어떻게 돈을 벌까요? 막 이런 것만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각 비즈니스 들어가서 메타버스가 법조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관광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문화 쪽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각 비즈니스에서 얘가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광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뭐가 됐든 간에요. 메타버스의 그 트렌드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확장 경제. 메타버스는 경제활동이 일어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쌍방향 동시간 해가지고 같은 시간에 같이 서로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각 산업 특징에 넣어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될 것이며 또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에서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두 가지 특징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디지털 트윈이죠.
이게 제가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광주에서 광주문화재단이 초청을 해가지고 그때 광주 관광에 대한 포럼을 하러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관광객 직접 계신 분이랑 만났을 때 느낀 건 뭐냐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실제 현업 관광객 계신 분은.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관광을 대체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생각해보면 현지에 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메타버스 안에서 뭘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관광 산업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는 관광의 대체제가 아니라 관광의 보완제 혹은 확장제라는 개념부터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시작을 해야지 실제로 관광과 연계가 굉장히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지에 계신 현업에 계신 분들과. 그래서 물론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산업과 연계할 때는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나 확장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요. 관광지를 그대로 구현하는 거잖아요. 현실의 것들을 메타버스 안에 구현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에펠탑 보고 뭐 성산일주봉 여기서 올라가고 그러면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관광지 경험을 선취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자 이거는 인천 계양장에 있는 그 레트로한 공간이거든요. 레트로 성지라고 불리는데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인천 여관이요. 여관을 개조해가지고 문화 공간으로 삼아서 인천여관 루비살롱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렇게 실사로 촬영을 하고요. 이거는 뭐 정지 화면이지만 이거 안에 들어가서 디지털 트윈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얼마든지 마치 현장에 온 것처럼 돌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3D로 온라인상에 구현이 됩니다. 공간을 다 둘러볼 수도 있고요. 아래 위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옥상에 나가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지점에 가면 자 이런 지점 있죠. 저 빨간 지점 같은 데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공연도 열리고 그래요. 이게 문화살롱이다 보니까. 그래서 온라인상에선 저걸 누르면은 유튜브에 있는 공연 영상과 연계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거는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거 관광지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죠. 이게 이제 제주도에 가보신 분 많을 거예요. 섭지코지. 그죠? 섭지코지 가보신 분 많은데 여기가 이제 성당이잖아요. 드라마 올인에 나왔던 성당이고요. 또 아련하게 또 추억에 젖으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등대 있죠. 등대에서 사진 찍고 이렇게 딱 내려오시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요. 아마 여기 이걸 보시는 분들의 나이대면 이 성당을 보면서 아 그래 드라마 올인이 생각나실 거잖아요. 애들은 몰라요. 올인이 뭔지도 모르고요. 저건 뭐지? 왜 저렇게 있지? 게다가 돈까지 받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돈까지 받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를 넘어가면요. 여기 등대 있죠. 여기까지만 가보신 분은 사실 좀 멀긴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대까지 거리인데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시면요. 이게 되게 유명한 건축가죠. 안도 다다오라는 사람이 바람의 언덕 위에 글라스하우스라는 건축물을 세워놨어요. 건축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를 일부러 여기는 안 가도 여기를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다가 조금만 더 걸어가면 이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도요. 그 안도 다다오가 또 만든 이 미술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저는 가령 메타버스에서 섭지코지를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이런 동선들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섭지코지에 가기 전에 그럼 섭지코지에 메타버스를 들어가서 거기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걸어보고요. 그리고 여기 딱 가보면 탁 누르면 드라마 올인해가지고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도 아 이게 여기에 나왔던 거구나. 그것만 있어도 왠지 사진이 찍고 싶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갔다가 여기로 조금만 넘어가면 저 뒤에 보이는 건 뭐지? 모르잖아요. 근데 메타버스상에선 저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라 소개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험의 하이브리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지에서의 경험을 메타버스에서 선취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면은 그런 경험을 준다라는 생각으로요. 그러면 같은 곳을 또 가는 게 아니라요. 대체가 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안에서 이성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쌓는 거죠. 지식적인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알았어. 그리고 현장에 가면 또 현장의 아우라가 있잖아요. 현장의 아우라에서는 감성적인 경험을 해요. 저는 이것을
이성적인 경험과 감성적인 경험을 하이브리드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험의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대체한다가 아니라 이런 정보를 가지고서 간다. 근데 그냥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계속 얘기한 게 메타버스는 경제적인 이득이 꼭 들어가야지 그래도 사람들이 또 열심히 참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령 여기서 어떤 미션을 여기서 한번 쭉 다 아바타가 걸었다, 뭐 했다 그러면 어떤 코인, 요즘 코인 하면 좀 부정적인 어구니까 뭐 도토리 아니면 한라봉, 제주니까 한라봉을 얻으면 그걸 가지고 현지에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상품을 살 수도 있고 거기서 맛있는 거 많이 팔잖아요. 문어빵이가 팔거든요. 그거로도 어느 정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어떤 보상 체계가 있고요. 여기 하면은 그러면 그것들을 들어가서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령 이 올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가 있는데요. 좀 더 발전적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메타버스에서 구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입장표를 사요. 그리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 봅니다. 그리고서 뭘 짜냐면 동선을 짜는 거예요. 아, 내가 들어가면 이거 놓치기 쉽겠다. 이건 꼭 봐야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해서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사실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뭐 되게 중요한 걸 놓치고 가기도 하고요. 그 동선 같은 것들을 그 자리에서 짜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입장표를 메타버스에서 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좀 본 다음에 그리고 그 입장표를 현실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현장에 가서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는 이게 대체제가 아니라 충분히 보완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아우라를 느끼는 현장에 가게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이건 제가 이제 주로 재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메타버스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이게 다 돌아간다. 그러면 사례 위주로 얘기를 하겠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할게요. 게임적 요소,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여행을 게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여행을 게임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2016년에 엄청 유행했던 포켓몬고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안 되는데 어쩌다가 속초에 서비스가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얘 하나 잡으러 속초까지 가가지고 막 이렇게 던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속초가 갑자기 확 떴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사가 이런 게 있었어요. 포켓몬고 열풍 때문에 올여름 관광 특수가 기대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그리고 또 이거는 옛날 얘기다 싶지만 여기 이거 2021년에 어떤 분의 이 블로그를 보니까 포켓몬고 하러 강릉 경포까지 지금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가 워낙 이렇다 보니까 되게 희귀한 그 몬스터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성지처럼 돼 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생각보다 심심해요. 가면은 생각보다 별게 없고 생각보다 피곤해서 호텔 들어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이 여행을 재밌게 만드는 게 약간의 미션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고 정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행 가서 맛집을 찾아다니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정말 먹을 것에 미쳤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하나의 미션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광지의 이 맛집 내가 거길 가서 인스타에 딱 사진 한 방 찍어가지고 인증샷을 남긴다 이런 것들이 마치 스탬프 찍어주는 듯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걸 수행하고 저걸 수행하고 저걸 수행하고 하는 식으로 지금 우리의 여행 자체가 미션식으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블랙야크라는 아웃도어 회사죠. 아웃도어 그 의류 회사인데요. 로드마스터와 트래블마스터라는 앱을 출시해서요. 특정 시점에 도달을 하면 인증사진을 올려요. 그럼 스크랩북을 해가지고 기록을 남길 수가 있고요. 회원끼리 서로 인증하면서 얼마나 됐는지 겨룰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거죠. 랭킹 시스템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걸었구나. 쟤는 나보다 고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보를 걷고 여행하고 하는데 약간의 랭킹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약간의 그 게이미피케이션, 그러니까 게임적인 요소를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러면서 어떤 랭킹도 좋고 미션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도달해서 인증샷 찍고 그러면 포인트를 지급을 합니다. 그거를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이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메타버스, 특히 AR 있죠.
VR보다는 AR, 이렇게 고글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다닐 때 이렇게까지 될지 모르겠으나 서로 같은 앱을 쓴다라고 한다면 탁 이렇게 보면 서로 전투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드래곤볼에 스카우터 있잖아요. 하는 식으로 저 사람은 여행 고수 하는 식으로 전투력이 나오고 막 이런 식의 모습들을 좀 보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서촌시장에서 시간이 굉장히 없네. 네. 서촌시장에서 엽전을 구입해서 자기가 도시락을 만들어 먹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코로나 오기 전에 또 가족 관광지로 굉장히 많이 갔었잖아요. 네, 그런 식의 어떤 게이미피케이션한 요소를 메타버스 안에 넣어줘야 된다. 디지털 트윈만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제가 어떤 그 미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보상 체계를 주는 거죠. 보상 체계를 주고요. 그 보상 체계에서 받은 도토리나 이런 것들, 한라봉 이런 것들을 실제로 현지의 식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념품상 이런 데서 그것들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거 상에서도 굉장히 재밌고 그러면서 뭘 얻냐면요.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다 얻고 가요. 그러면 많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야 이런 게 있는 거구나가 아니라 아 이런 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아는 것만으로도 그 여행지의 만족감이 배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하이브리드하게 브릿지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서 빨리빨리 할게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도 재밌는데요. 네, 빨리빨리. 네. 지금 이게 뭐냐면 코로나 시국이 오니까 일본에서 게스트하우스들이 망했잖아요. 사람이 못 가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여관에 머무는 상품을 온라인 숙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야 이게 뭐야 말도 안 되지. 온라인상에서 무슨 숙박이야 자기 집에서 자는 건데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대박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와이쿠마노라는 그런 여관에서 한 건데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건데 대박이 난 가장 큰 이유는요. 주인이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가 줌으로 보듯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누구 씨는 이 방에 묵으시고요. 누구 씨는 이 방에 묵으시고 하는 식으로 안내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약간의 그냥 어떤 포즈죠. 포즈만 취하는데 여기 핵심 타임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같이 한 8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요. 모여가지고 한 8시, 9시부터 모여가지고요. 각자의 집에서 준비한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사실 우리가 게스트하우스 가거나 그런 것들 여행에는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는 그런 것도 여행으로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교류라는 부분들을 이걸로 채워주게 돼요. 여행에서 주는. 이게 보통 10시까지가 끝인데 이 사람들이 10시에 끝내는 법은 없대요. 11시 넘기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또 따로 모입시다 해가지고 따로 모이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연결의 힘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코로나가 끝나다 하더라도요. 어떤 숙박시설에서는 이 프리 숙박을 하는 거죠. 다음 주에 오실 분들을 미리 그 전주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번 해가지고요. 이때 같이 숙박하실 분들 이런 식으로 프리 숙박 한 주 전에 숙박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하면 이분들이 여기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만나면은 훨씬 더 친해지고 재밌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 저 어디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갑시다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좀 전에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숙박이라는 개념으로 실제로 현실과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한 주 전에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좀 재밌는 접근이 아닐까 싶고요. 커머스와 연계는요. 이건 뭐 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또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또 관광상품 가잖아요. 관광지 가면 근데 또 이래요. 뭐 단체 관광 가면 에이 이건 절대 안 사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지갑을 열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도 좀 좋은 잘만 하면 굉장히 좋은 커머스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령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가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여행지니까 제주도 예를 자꾸 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갔는데요. 이런 커머스에 들어가서 그 기념품 샵이고 제주도에서 파는 뭐 제주도 파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여기서 귤을 샀어요. 근데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와서도 이 샵엔 계속 다니면서 귤은 여기서 주문, 이 메타버스상에서 주문. 그리고 우리가 한번 만난 사람들이니까 여기 스태프들이 근무할 거잖아요. 이 스태프들과 얘기도 하면서 아 요즘에 뭐를 한번 드셔보세요 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호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커머스로서 역할도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와우, 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 시간이 없더라고 약간 쫓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생각할 만한 거잖아요. 그런데 메타버스니까 우리가 정말 요거는 좀 괜찮다 싶은 건요. 초월로서의 메타버스 공간. 그러니까 저는 메타버스가 공간과 시간을 확장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여행과 연관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관광지에 가면요. 우리가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한정돼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여긴 안 돼요가 있죠. 그런데 메타버스는 그걸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와가지고 정상에 왔다고 뭐 자꾸 버리고 가서 굉장히 쓰레기장이래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에베레스트 밑에 가서 하이킹을 할 수 있지만 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상에서는 이 위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스핑크스의 뒷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스핑크스의 앞모습만 봤잖아요. 스핑크스의 뒷모습까지 볼 수가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있죠. 메타버스 상에서는. 그러면 그 전에 여행 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여행 후에도요. 우리가 앞에만 봤지만 메타버스 상에 들어가서 이 안에도 들어가 보고 뒤에도 가보고 하는 식으로 공간적인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사람들이요. 메타버스니까 이건 공간을 지워버리고 공간을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행에서 진짜 유리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교육과도 연결되는 건데요. 뭐냐면 가령 아이들을 데리고서 뭐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곳에 가보고 싶다. 그러면 진주성에 갈 수 있습니다. 진주성 견학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거를요. 시간적으로도 여행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어쌔신 크리드라는 게임인데요. 이게 파리 노트르담 성당이 불에 탔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쌔신 크리드에 설계도가 있을 거다. 그거를 좀 참고해라. 좀 보여달라고 해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너무나 완벽하게 중세 시대를 구현한 거예요. 그런 설계도가 있지 않는 한 이렇게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다. 중세 시대의 그 암살자 이야기거든요. 메타버스상에서는 임진왜란 때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공간적으로도 갈 수가 있지만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런 사적들을 보러 왔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그때 당시 돌아가 보자. 하면 실제로 막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옆에서 사람들 뛰어나가고 시간적인 여행도 가능한 것이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행의 확장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축제나 전시, 이벤트 등에서 확장성, 이 메타버스 확장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마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친구가 제 친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2020년 4월에 공연을 했는데 포트나이트라는 이 게임에서 메타버스형 게임이죠. 여기서 공연을 했는데요. 45분 공연을 했거든요. 2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45분 공연에 한화로 200억이 넘는 돈을 벌었어요. 1분당 5억 원 정도를 번 정말 극강의 가성비죠. 그리고 또 한국이 낳은 자랑, 방탄소년단이 올해 2021년 올해 랜선 패밀리 콘서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 롯데 면세점에서는 매년 합니다. 2019년에 했다가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했다가 이번에 한 건데요. 2019년에 잠실 올림픽 체육관에서 했어요. 3만 명 정도가 와가지고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거는 오프라인은 못하겠다 해가지고 버추얼 스튜디오처럼 만들어서 온라인 상에서 메타버스로 구현을 했거든요. 이게 왜 메타버스냐면 XR 기술도 그렇지만 뭐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한 6개 나라 언어들을 제공을 해가지고요. 외국인 관람객들을 위해서 언어상 자유롭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300만 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하면 3만 명 정도가 왔던 것이 이렇게 하니까 300만 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롯데면세점이 한 거잖아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했더니 신규 회원이 70만 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90%가 외국인이었어요. 6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을 이 콘서트 하나로 갖고 온 거나 마찬가지, 회원 확보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업들은요. 메타버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도요.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메타버스 상에서 같이 이원 생중계처럼 같이 해버리면 여기로 올 사람은 오고요. 오지 못할 사람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광지도 마찬가지예요.
관광지에 계신 분들이 메타버스를 구현하면 대체해버리는 거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그 근처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옵니다. 근데 오지 못한 사람들을 같이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관광지가 IP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제가 그 광주 가서도 제안을 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광주 비엔날레가 있죠. 광주 비엔날레는 비엔날레니까 2년에 한 번씩 열린단 말이죠. 미술 행사가요. 그럼 퐁당퐁당으로 비잖아요. 저는 이것을 메타버스 상에서 광주 비엔날레를 이 퐁당퐁당 비는 해 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 메타버스 상에서 요즘에 또 NFT 미술 거래가 엄청 뜨잖아요. 여기선 메타버스 상에서 구현된 광주 비엔날레는 광주 비엔날레라는 게 있기 때문에 IP가 굉장히 훌륭해요. 그럼 세계적으로도 올 수 있는 여지가 되고요. 여기서 미술품 거래, NFT 거래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관광지를 IP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보완할까를 넘어서 기존의 관광을 확장할까? 시간과 공간과 이렇게 하면은 관광이라는 부분이 엄청 좀 폭발적으로 내수 같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세계 시장을 겨냥한 그런 상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정리를 하면요. 경험의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관광은 메타버스는 이성적인 경험과 정보적인 경험, 그 다음에 실제 관광은 감성적인 경험, 이렇게 하이브리드 해가지고 경험을 극대화시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또 관광지에서 그런 거 있죠. 돈을 쓰게 하고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하게 하려면요. 스토리텔링이나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뭐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찍는 이유, 저런 찍는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미션을 만들기 위한 스토리텔링이나 세계관을 만들면서 그 지역의 어떤 특색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 지역 문화가 하나의 세계관이 돼가지고 또 부각이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사람들 사이에 연결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연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메타버스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NPC,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대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휴먼과 휴먼이 만나는 그런 휴먼 터치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기술에 매몰되지 않구나. 이게 진짜 관광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확장성과 관광지 IP화는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죠.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런 IP와 같은 부분들을, 왜냐하면 뭐 서울의 뭐 남산타워라든가 롯데월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IP화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적인 확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도 연결되기 좋겠다. 이렇게 관광산업과 메타버스를 연결시키면 상당히 좋은 시너지가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자, 시간이 딱 된 것 같네요. 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교수님 참 짧게 컴팩트하게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신 이 내용은 바로 이제 정책 입안하는데 바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데인데요. 대체로 이제 전문가들 모시면 이제 전문가들 안에 굉장히 그 디테일한 이런 정보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런 정보보다는 우리 대부분 비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사실 비전문가고, 근데 그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쉽게 인식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시연 교수님 굉장히 임팩트하게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또 핫한 분야, 금융입니다. 발표해 주실 분은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에 계신 이인복 대표님이시고, 간단하게 양력을 말씀드리시면 가전대학교에서 경영학을 하시고 인터랙티브 북스 전자책 출판사에서 대표 하시면서 작가도 하시고 방송에 출연하시고 대표적인 저서로 4차 산업혁명 같은 요새 굉장히 뜨거운 이런 영역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가상화폐하고 NFT 이해라고 하는 다소 좀 무거운 주제를 맡았습니다. 금융에 관련된 부분을 맡았는데 요즘 금융에서 핫한 이슈가 NFT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저는 작가이자 저자 그리고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올해 6월 달에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메타버스하고 사실 연결되는 점에 있는 게 NFT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내내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현실화에 가장 가까운 것 중에 하나 NFT다. 앞으로 여기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올해 하반기부터 NFT가 좀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죠. 그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대표님께서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바로 NFT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사진 한 장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80명이 조금 넘는 분들께서 지금 듣고 계시는데 아마 다 폰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PC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계속 듣기만 하시면 심심하실 테니까 저희 한번 채팅창도 이용해 봤으면 합니다. 그 앞에 보이는 건 패브리컨트라는 곳에서 만든 옷인데요. 실제 판매를 했던 옷입니다. 이게 좀 특징이 있어요. 사실 제가 디브 스튜디오는 딴 데서 강의할 때도 참 많이 이야기 드리는데 대표님은 금방 맞추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좀 굉장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네, 제가 이거를 조금 연령층이 높은 데서 강의를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대표님 이거 혹시 비닐로 만든 옷 아닙니까?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맞아, 나도 그런데. 네, 일단 비닐 옷은 아니에요, 이거요. 무슨 물감을 끼얹은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오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린 친구들한테 보여주게 되면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은 이거 약간 투명망토 같아요.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버튼 누르면 바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다 비슷하면서 좀 아니긴 합니다. 자, 이 옷의 가장 큰 특징은 판매는 하는데 실제로 집에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냐? 이 옷을 사면은 사진을 보내야 되고 그 사진을 보내게 되면 사진에 입혀주는 옷이에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옷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반 동안 우리의 삶이 멈췄죠. 그 이전에 나왔습니다만 요즘에 우리가 아바타에 집중하는 것들, 또 다른 나한테 옷을 입히게 되는 것들, 뭔가 가상의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에 돈을 지불하는 것들, 이런 세상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옷을 이거 비쌉니다. 한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이런 옷을 내가 입지도 못하는 걸 돈을 주고 사는데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한정판이라고 저한테 돈을 주고 팔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른 사람도 그 옷을 입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NFT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나오게 됩니다. 자, NFT는 메타버스의 세상, 사실 메타버스의 세상은 별도의 세상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 메타버스 디지털이 체화된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는 함께 살아가는 혼합 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우린 디지털로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재화에 대해서. 이 가치를 제대로 매겨줄 수 있는 게 NF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NFT는 코인이라든지 블록체인 관련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개념이지만 이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게 왜냐면 일반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들만의 리그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이제는 우리들 모두가 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게 된 거죠. NFT는 대체 불가라는 특징하고 토큰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우선 NFT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거부터 봐야죠. 가장 큰 특징은 대체 불가라는 특징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대체 불가냐? 자, 2017년도에 만든 500원짜리 동전. 제가 오늘 이걸 빌리고 나서 내일 갚을 때 1998년도에 500원 동전으로 갚습니다. 괜찮죠? 이게 대체 가능이죠. 대체 불가란 뭐냐? 렌터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여행 말씀하시면서 제주도 얘기하셨으니까 저 제주도 좀 이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제주도 가면 렌터카를 빌리는데 오늘 제가 카니발을 빌렸어요. 내일 반납할 때 똑같은 카니발로 반납을 해야지 그냥 길에 가는 아무거나 잡아서 그걸로 반납하면 안 됩니다. 이게 대체 불가죠. 자, 우선 NFT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이런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다. 이걸 보시고요. 자, 두 번째, 토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큰이라는 특징에서는 비트코인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되죠. 비트코인이 나오게 된 계기를 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걸 뺄 수가 없습니다. 자, 블록체인은 은행에서 시작을 했죠. 은행을 좀 없애보자. 탈중앙화를 시키자는 의미로 나왔었죠. 그래서 개념 한 번만 다시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은행에서는 저희에게 돈을 빌려줬다. 혹은 제가 돈을 보관했다라면서 서로 장부라는 걸 맞추게 됩니다. 그럼 이 장부를 은행에선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서류가 되고 은행에선 이걸 도난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엔 경비병을 썼고요. 요즘 세상에서는 튼튼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한 걸 써야 되죠. 그런데 이걸 믿을 수 없다. 자, 그래서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이었었죠.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은 A하고 B가 계약서를 썼을 때 둘이 계약서만 나눠 가지면 돼요. 근데 C라는 사람이 와서 또 A랑 계약서를 썼을 때 A하고 C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C한테도 B랑 계약했던 계약서를 건네주고
또 B한테 가서는 내가 C랑 계약했어. 라면서 A, B, C의 계약서가 모두 나눠 갖게 되는 거. D가 들어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라는 것 자체가 모두가 볼 수 있게 맨 뒷장에 채워나가면서 무한적으로 늘어나는 걸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주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를 도난당하더라도 나머지 계약서들이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맞다 틀리다를 증명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체인의 힘, 블록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뭔가 바꿀 수 없고 다른 거랑 교환될 수 없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진짜라고 하는 걸 입증해 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렇다면 다시 개념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항아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우리의 돈이라는 개념을 넣은 게 비트코인이에요. 돈에 대한 가치, 믿음. 이건 10,000원짜리야. 이 비트코인은 6천만 원짜리고 8천만 원짜리야. 서로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한다면 NFT에 해당하는 것들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대한 항아리 안에 우리가 만든 디지털 음악, 디지털 사진, 디지털 영상 이런 것들을 넣어서 단일품을 만드는 걸 NF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조할 수 없고요. 변조할 수 없어요. 다른 것이랑 대체할 수 없어요. 고유성을 가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 게 NFT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 걸까? 자,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띵크보이라고 하는 이름의 NFT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엄청나게 대단한 작품이 아니거든요.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NFT가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이건 제가 그렸고요. 그리고 NFT로 만들어서 현재 거래소에서 판매가 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봤었을 때 이게 거래가 된단 말이야? 원래 그런 반응이 나오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럼 이걸 보고 나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걸 보여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나중에 국회 도서관에서 이 작품을 쓰고 계세요. 저는 분명히 들은 적이 없었는데 이럴 때 저는 담당자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거기 제 작품이 있던데 혹시 거래하셨었나요? 했다라고 얘기하고 저한테 계약서를 보내주셔야 될 텐데 저는 이럴 때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링크 보내주십시오. NFT를 샀다면 링크라고 하는 것도 NFT 값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열어보게 되면은 트랜잭션 코드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앞에서부터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일단 거래가 됐다라면 기록이 반드시 남는다. 이렇게 되면은 디지털로 되어져 있는 무수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주인을 찾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원작자가 맞아. 이건 이 사람께 맞아. 라고 하는 질서가 잡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NFT는 지금의 관심이 굉장히 너무 좀 급증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는 미래의 방향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맞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상을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딱 정의하게 되면 디지털 소유권 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NFT가 지금 처음 나온 참신한 모델이냐? 올해 나온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블록체인을 이야기했고 비트코인을 이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건 2009년, 2010년이었어요. NFT 중에서 제일 유명한 NFT는 사실 크립토키티라고 해서 이더리움으로 살 수 있었던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캐릭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비싼 건데 드래곤 키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만질 수 없고 살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는 고양이의 가격이 600이더리움입니다. 600이더. 이게 이더리움은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대충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1 이더리움에 현재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가격이 나오게 되겠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비싸다. 이러니까 사람들한테도 지금 관심은 원래 멀어졌었어요. 몇 년 전에 나왔었지만. 이걸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재밌는 게임도 아닙니다. 이러니까 이건 그들만의 리그야. 라고 이야기가 됐었던 게 작년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NFT가 사람들의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폭제가 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시장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런 움직임을 줘야 되는데 바로 이 작품이 먼저 나왔었죠. 네, NFT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작품이고요. 제일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프리 그린 매일 첫 5,000일이라고 하는 모자이크 작품이죠.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작아 보이는 것들이 다 모자이크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아티스트예요. 근데 본인이 5,000일 동안 그린 거는 모자이크 작품을 내놨고 이 작품이 경매에 들어갔죠. 그래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에 낙찰을 받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가 흥미로워지는 거죠.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기 때문에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얼마 정도인지. 이게 얼마짜리 작품이냐면요. 785억짜리죠. 저는 참고로 제가 예술이나 미술 잘 모릅니다. 근데 일단 이 금액을 보고 나면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785억짜리예요, 여러분. 그림이 다시 보이고, 그 뭔가 숨겨진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디지털로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직접 이 작품을 하나하나 출력해서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785억이면 해줘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이건 이인복에게 맞다. 누군가에게 맞다. 라고 하는 증명만 해줄 뿐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값어치를 인정받았죠. 그러니 기폭제가 됐죠. 이건 NFT라고 하는 게 인정받을 수 있구나. 하나의 아트 새로운 시장이 열렸구나. 또 가볼까요? 하나의 기폭제가 더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건 트위터를 만든 잭 도시라고 하는 분이 올렸던 거예요. Just setting up my tweet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내 트위터 만들었어. 이제 트위터 시작이야. 라고 했었던 걸 내가 이거에 대한 이 글귀에 대한 소유권을 팔겠습니다. NFT로. 라고 이야기를 했죠. 얘는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트니까. 근데 이건 좀 애매해집니다. 아니 누가 그냥 했던 말인데 이걸 내가 돈 주고 사야 돼?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이거 안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처럼 우리는 실물 경제에도 가까운 거죠. 이거를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었고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 32억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억소리 나는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폭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돈이 투자되는 게 달라지고 돈이 움직이는 새로운 흐름이 오기 시작했다. 이래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가능성의 시대가 열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NFT, 아트 쪽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 NFT가 될 수 있느냐? 예술품과 희소성 있는 물건, 예를 들어 게임 아이템, 그리고 각종 증명서들이 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움직임을 보였던 건 역시 아트 쪽입니다. 앞에 있는 그림은 무슨 게임 회사의 이벤트처럼 생긴 그림이죠. 모자이크, 이거는 여러 가지 작품을 팔았었는데 이거 역시도 한 65억짜리 그림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이게 이해가 되신다면은 미래를 살고 계시는 분이시죠. 크립트펑크 9957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그림이 51억짜리입니다. 여기서 예술성을 찾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51억짜리예요.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보여지게 된 거죠. 또 가볼게요. 배우 하정우 씨의 작품이 5,710만 원에 팔렸습니다. 하정우 씨가 원래 그림을 잘 그리시죠. 그 그림이 경매에 들어갔고 2배 정도 금액인 5,710만 원의 가치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거는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카카오톡을 통해 경매된 배우 하정우의 대체 불가능한 토큰, 카카오 암호화폐 지갑 클립에 따르면 제가 올해 내내 그들만의 리그에서 우리만의 리그로 들어오는 조짐이 보인다고 이야기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내가 저 작품을 샀다고 해서 누군가한테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스마트폰이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된 건 뭐냐? 코로나 때문이에요. 1년 반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코로나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더라도 나를 입증하는데 QR코드를 찍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만나도 지금처럼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가상의 세계를 우린 이미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거에서 연결되는 통로가 다시 스마트폰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죠. 카카오에서는 계열사 그라운드 X에서 클립 드롭스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까지는 아니고 예술품들을 전시해서 판매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클립 드롭스는 별도의 사이트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거래가 되진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전체 서비스에서 클립이라는 곳을 눌러보게 되면 이 안에서 미스터 미상의 작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들의 작품을 직접 여러분들이 클레이를 통해서 구매할 수가 있죠.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크리에이터 김효성님의 작품이었는데 에디션 900클레이. 1클레이가 한 2,000원 정도까지 최근에 올라갔으니까 대충 금액은 아시겠죠? 그 정도까지 금액이 돼요. 자, 저 역시도 작품 하나 사놓은 게 있습니다. 작품을 사게 되면 소유 증명사라고 해서 저한테는 입증이 되게 되죠. 제가 382개 에디션 중에 146번째 거를 산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도 희소성에서 거래가 되죠. 양캣이라 그래서 우리는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짤이라 그러고요. 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정말 이거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300 이더리움에 거래가 되는 세상이 됐죠. 네, 아트와 희소성이다.
제가 가장 최근에 교육청 쪽이라든지 NFT를 직접 제작하는 걸 애들한테 가르칠 수 없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모 기관에서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어렵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 보다 보니까 최근 뉴스에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이상한 고래를 NFT로 제작한 12살 소년이 40만 이더리움을 보유를 했다. 예, 금액 계산은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걸 그렸길래 이렇게 그렸어요.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하지만 뭔가 독특함이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묘하게 돼요. 이게 아트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나 더 봐보겠습니다. 이번엔 희소성 있는 물건으로 가보죠. 희소성이 있다. 예전부터 희소성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도 희소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에 사람들이 투자했던 이유도 비트코인이 무한정 생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들을 갖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희소성 있는 물건, 수제품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NBA 탑샷이라는 곳이 있죠. 이 NBA 탑샷이라는 곳에서는 NBA 탑스타들의 카드를 판매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카드는 종이로 된 카드고 그걸 수집하면 되는데 종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구겨지기 쉽고 불에 타기 쉽고 분실되기 쉽습니다. 오염되기도 쉬워요. 그런데 디지털로 아예 카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괜찮죠. 여기서 제일 비싼 카드가 거의 2만 달러 정도에 판매가 되는 것들도 있죠. 최근에 봄 내려온다. 이날치의 작품도 국내에서는 NFT화 됐습니다. 정말 많죠, 그러거든요. BTS의 굿즈가 NFT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죠. 이걸 딱 들으시는 순간에 이거는 되는 사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NFT와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것도 가장 최근의 일이었죠. 지난달이었습니다. 영남일보가 1945년에 창간이 되고 나서 1946년이네요. 46년에 최초 발간이 됐을 때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휘호를 보내셨죠. 이 휘호를 보냈던 게 NFT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게 하나는 이런 것도 NFT로 만들어질 수 있구나. 이거에 대한 것들이고 두 번째, 영남일보에서 이걸 내놨을 뿐만 아니라 영남일보의 자회사 중에 하나에서 NFT 거래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느냐. 이제는 신문사들도 미디어 회사들도 NFT라는 시장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이 작품은 얼마에 판매가 됐냐면 500만 원에 판매가 됐어요. 총 9개가 판매가 됐습니다. 생각보다는 금액이 좀 저렴하게 나왔죠.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건 몇십억, 몇백억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50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이거는 구매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오기 시작했죠. 또 하나의 특징, 이 장소에서는 여기에서는 별도의 암호화폐로 살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고민해야 될 부분 한 번은 얘기 드릴게요. 이게 또 NFT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있었죠. 단송미술관이 갖고 있는 나란 말씀이 궁극에더라. 훈민정음 한정판이었습니다. 이 한정판이 NFT로 나오는 게 가능할까요? 원래 훈민정음은 문화재법상 외부 반출이 안 되죠. 국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작품은요. 하나를 만든 것도 아니고 100개의 에디션을 만들어서 각각 1억에 팔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유는 운영 관리를 위한 기금 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참 뉴스가 나오다가 한참 이슈가 나오다가 좀 들어가게 됐죠.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느냐 이 부분이었었는데 10월 5일 날 훈민정음 NFT가 문화재 대중화의 측면이 있다라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앞으로도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지금 국회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같은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문화재들이나 많은 국내에 있는 미술품들이 NFT화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죠. 이거 역시도 논란거리는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 NFT에 대해서 기록적인 논의가 하나 있었던 게 블록미디어라고 하는 곳에서 박상기 범람 시즌2 은성수 금융위원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기사 자체를 NFT화 시켜서 오픈시라는 굉장히 큰 거래소에 올렸죠. 실제 판매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야기 듣던 대로 위조될 수 없고 변조될 수 없고 누군가의 발언 같은 것들을 아무도 손댈 수 없게 박제해버리는 것이랑 비슷한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은 고민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죠. 그렇다면 훈민정음도 마찬가지고 디지털로 된 원본은 과연 가치가 있을까?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도대체 왜 사람들이 디지털로 물건을 소유를 하려고 할까? 이 부분입니다. 제가 도서관 쪽이잖아요.
저도 그렇지만은 사실 저보다도 훨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요즘 물어보게 되면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많습니다. 근데 종이책을 사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서재에 가득 책을 놓게 되면 굉장한 미덕이었었죠. 저도 그걸 한창 꿈꿨었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게 되니까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죠. 전자책으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집에 있는 책을 스캔을 해서 디지털화 시키거나 이 디지털화를 시켜서 뭔가 보관하는데 점점 익숙한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NFT라는 개념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 와중에 앞에 있는 이건 뭐냐면요. 스티브 잡스의 살아생전 입사 지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물리적인 건 이미 경매가 오랫동안 됐었고 디지털 작품도 경매에 올라왔었죠. 그래서 비교가 됐었어요. 과연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걸로 많이 팔리게 될까? 압도적으로 실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게 더 비싸게 팔렸고 디지털 작품은 가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피지컬이 없는 경우에 그런 퍼포먼스도 꽤 있었었죠. 만약에 이걸 불태워버린 상태에서 온라인 원본만 남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뒤집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 문화 쪽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굿즈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미 NFT에선 굉장히 많은 오징어 게임 관련된 제품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NFT가 온다. 경매 중단이라는 기사가 떴던 적이 있었죠. 이중석, 김한기, 박수근 NFT 발행 온라인 경매가 중단됐다. 위작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도용하는 일도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작할 수 있냐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NFT를 이야기하면 일단 일반인 수준에서 이야기 드리자면 이걸 하게 되면 블록체인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복잡하고 어려운 게 많은데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하죠. 직접 NFT를 판매해야 되는 거래소들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시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로그인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때에는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걸 만들어서 로그인하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절차만 끝내고 나면은 언제든지 쉽게 내가 가진 작품을 마치 블로그에 업로드하듯이 만들기 버튼만 눌러서 업로드하면 그때부터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죠. 제 작품도 오픈시에 올라가져 있고요. 자, 슈퍼레어라고 하는 곳도 있죠. 이 슈퍼레어라고 하는 것은 오픈시랑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쪽은 직접 셀렉팅한 유명인들의 작품들만 올라와서 퀄리티를 유지를 하고 있죠. 국내에서는 크래프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이 크래프터 스페이스라고 부르셔야 되는데 여기 역시도 그라운드 X, 그러니까 카카오의 자회사 쪽에서 만든 누구나 자신의 작품을 NFT화 시킬 수 있는 곳을 만들었죠. 이걸 민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만들어주기만 하고 거래까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럼 눈치채셨겠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NFT로 만들 수 있나?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림들, 자기가 했던 사인들, 남의 작품을 도용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죠. 물론 이 도용에 대한 부분은 인공지능 기술과 인식기술, 분류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나하나씩 해결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를 통해서 발행했었어요. 띵크보이라는 것도 크래프트 스페이스를 통해서 실제 발행을 했었죠. 자, 이제 제가 그들만의 리그에서 일상에서 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데 저렇게 투자하고 싶지 않은데 괜찮습니다. 이젠 NFT가 일상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거에 대한 움직임을 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 몇 가지를 캐치한 게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이종범 작가님의 닥터 프로스트라는 웹툰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10년 연재가 끝났어요. 10년 연재가 끝났으면은 그냥 자축을 하고 그런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여기까지만 끝내게 되는데 이 이슈가 나왔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대체 불가능 토큰이 발행이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사이트에 들어가서 선물 NFT라는데 직접 나도 투고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응모를 하게 되면 당첨이 됩니다. 당첨이 되게 되면은 이 작품을 직접 보내주죠. 그럼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카카오톡에 있는 클립이란 지갑으로 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예 대놓고 물어보죠. 소유하고 있다라면 보내주겠습니다. 제가 당첨이 됐어요.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제가 당첨이 돼서 하나의 작품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 더 봐보죠. 코리아 NFT 로드쇼 2021이 지금 행사를 하고 있었죠. 이 행사 역시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인데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인데 사전 등록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끝나게 되면은 NFT를 보내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제 지갑으로 저한테는 NFT 로드쇼에 참여했었다라고 하는 인증서가 오게 되겠죠. 바꿀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고
어떤 행사에 가서 자격증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뭔가를 수여받아서 표창장을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잘 보관만 할 수 있다라면은 공간은 차지하지도 않고 디지털상에 항상 남아있을 테니까요. 하나 더 봐보죠. 명품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루이비통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죠. NFT를 통해서 입증을 해주겠다. 국내에서는 SSG 개런티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이 개런티는요. 사람들이 명품을 살 때 내가 명품인지 아닌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백화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을 때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야 되죠. 이걸 믿을 수 없다. 신세계 쪽에서 얘기했던 건 우리가 개런티를 하겠습니다. 이 개런티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9월에 시작했는데 제품 고유 시리얼 넘버와 상품 정보와 보증 기간을 보내주는 NFT 방식이었었죠. 이렇게 하게 되면 나한테는 NFT가 오게 됩니다. 그럼 클립에 보관이 되는 거죠. 자, 이건 시작점입니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NFT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상상력에서 입증이 되는 거고 이걸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린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죠. 물론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너무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도 많을 거고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기성 짙은 일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방금 전 맨 마지막에 얘기 드렸었던 어떤 걸 우리가 들었을 때 입증을 해줄 수 있는 것들 어떤 물건을 샀었을 때 이거에 대한 인증서를 보내주는 것들 여기는 초점을 맞출 수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NFT는 앞으로 나올 얘기기도 하죠. 코인처럼 가상자산으로 볼 만한 부분들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 그들만의 리그에서 내년까지 모두의 리그로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정말 무분별한 난립들이 있을 건데 이걸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세 가지는 모두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NFT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젊은 계층은 좀 자유로울지 모르겠지만은 나이 드신 분은 새로운 세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낮은 쇼크를 받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디지털 휴먼 쪽에 김세규 대표님, 비브 스튜디오스 대표십니다. 간단하게 양력을 말씀드리면 MBC 너를 만났다 다큐 제작하시고 2019년에 시내 퀘스트 영화제 베스트 SCI FI VR상 수상하시고 2018년에도 이 관련 베스트 콘텐츠상 수상을 하셨습니다. 예, 또 새로운 쇼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네,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저기 그리고 이 대표님 그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너무 말씀 잘하십니다. 저는 사실 저기 이런 강연이 많이 나오지 않고 보통 인터뷰로 많이 얘기하는데 저기 약간의 강연의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좀 잘 준비했으니까 좀 저는 그 교수님이랑 대표님은 포함되겠지만 그 현직에 있는 그 저기 실무자 입장으로 그 메타버스와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비브 스튜디오스고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2003년에 설립을 해가지고 현재 한 18년 정도 됐고요. VR 태동기부터 저희가 자체 IP로 VR 영화를 만들어서 뭐 2017년, 18년, 19년 한 3년 연속 미국에서 열리는 그 이머시브 페스티벌이나 영화제에서 저희가 3년 연속 그 대상을 받은 경험이 있고, VR 페스트에서는 디즈니의 그 자회사를 이기고 저희가 대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세상에 저희 회사가 가장 많이 알려진 계기는 그 MBC 그 휴먼 VR 다큐멘터리는 너를 만났다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보통 이게 VR 휴먼 다큐멘터리인데 VR이나 아니면은 여기 들어간 디지털 휴먼 이런 기술들이 그 업계 관계자들은 잘 알고 있지만은 사실 대중들은 전혀 이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또 그때 또 에피소드가 VR이 그 한 7, 8년 전에 확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막 뭐 업계 관계자들은 저한테 이 프로젝트가 크게 이슈가 된 이유로 막 너무 감사하다는 막 전화도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국내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되게 큰 이슈가 돼가지고 BBC 런던 그리고 로이터 통신 그리고 그 이외에 그 많은 언론사 미디어에서 촬영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 뭐 인터뷰도 많이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그 존 파블로라는 그 아이언맨을 만들었던 그 감독이 그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금 상영되고 있는 더 만다로리안이라는 그 스타워즈 스핀오프된 작품을 이런 LED 기반의 버추얼 프로덕션에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이전부터 소소하게 시작은 했었지만 현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그 영화, 드라마, 공연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제작하고 또 심지어 뭐 AR까지 더해가지고 라이브로 스트리밍하는 그 시대까지 왔는데 저희가 여기 저희 R&D 그 조직에서 한 수년간 이 자체 솔루션을 개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 비트라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시면 많이 찾게 되실 텐데 이게 이제 그 버추얼 프로덕션 보면은 LED 뭐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 트래킹 때는 되게 많은 그 복잡한 장비들이 수백 명이 스태프들이 들어가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엄청 다양한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개발했고 이 솔루션은 그 아시아 최초로 저희가 그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이게 대회비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극비리에 막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튜디오는 그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사실 지금 한 18년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사실 그 지금 뭐 메타버스 탑 티어가 되는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저희 베이스는 그 CGI, VFX 이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한 7, 8년 전에 그 VR이 태동기였던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지금 메타로 바뀌었는데 페이스북에 마크 주크버그 대표가 20명 있는 그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2조를 주고 인수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래서 엄청나게 막 투자사들도 사무실에 많이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제 꿈이 이제 한국의 디즈니를 만드는 건데 그러려면 IP가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IP라고 하면은 뽀로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언맨 막 이런 건데 이런 자체 IP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홍보할까 했을 때 VR이 너무 그 핫한 이슈가 돼 가지고 VR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뭐 전 세계 영화제 출품하고 초청도 많이 받고 상도 많이 받아 가지고 저희 이제 뭔가 컨텐츠 그 CG 능력뿐만 아니고 저희의 그 크리에이티브한 기획 그리고 스토리 이런 부분까지 많이 이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이제 좀 뭔가 축약이 돼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응용해가지고 버추얼 프로덕션이나 AR, XR 뭐 이벤트나 공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른 회사보다 더 빨리 하게 됐고 이런 기술들이 모여야 이제 메타버스 뭐 플랫폼 콘텐츠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 이런 오랜 경험과 그리고 VR, AR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 지금 한국에서 가장 그 핫한 그 메타버스 전문 스튜디오가 되었습니다. 안 넘어가는데 됐다.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저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30년 전에 그 락 밴드로 시작해가지고 제가 폴리그램 그 본조비가 있는 그 음반사와 계약을 해서 락 밴드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크리에이티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그 뭐 핵심 가치는 그래서 아트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테크 이렇게 솔루션. 그래서 이게 융합돼서 되게 비보 스튜디오가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올인원 이렇게 프로덕션으로 지금 한 18년째 지금 운영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소개를 마치고 그 메타버스에 앞서 메타버스는 기존에 이제 실감 콘텐츠 AR, VR, MR, XR 이거를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콘텐츠인데 일단 실감 콘텐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네. 실감 콘텐츠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뭐 영화를 보는 게 아니고 영화를 경험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TV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영화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그 주인공의 입장이 돼 가지고 자기 그 주인공의 시야로 뭔가 경험하는 형태. 그래서 이제 가장 핫했던 게 이제 VR 그 HMD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고글처럼 쓰는 게 있어요. 이걸 쓰면 하나도 이렇게 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그 갖춰진 상태에서 360도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뭐 가상과 실시간 이렇게 트래킹되면서 막 움직이면서 체험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몰입감이 높고 그리고 여기 자체가 이제 게임 엔진으로 게임을 만드는 툴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뭐 요즘에는 핸드 트래킹 기술까지 있어서 뭔가 어떤 사물을 짚거나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 그 공간에 있는 것과 매칭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거 인터랙티브한 기능 그리고 이제 AI가 많이 이제 적용돼 가지고 지능화돼 있고 그래서 실감 콘텐츠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VR, AR, XR 그리고 레거시한 방식이 이제 홀로그램하고 미디어 프로덕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VR, AR, XR 같은 경우는 이런 디바이스가 필요해요. VR 같은 경우는 HMD가 필요하고 AR 같은 경우는 이런 현재는 앞으로는 AR 글라시스가 이제 뭐 큰 기업들에서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는 AR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 있고 XR 같은 경우는 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XR 그리고 이제 무대에 증강시키는 AR 이런 형태는 현장에서 보이지 않고 현장에서 실시간 공간을 인식해서 합성된 상태로 이게 어떤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TV 같은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합성된 걸 보게 돼요. 이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가 필요 없는 거는 뭐 홀로그램이랑 이런 건데 이런 컨텐츠 자체가 내가 이제 경험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이렇게 몰입도가 높고 많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VR, AR, MR, XR이 뭘까 했을 때 상당히 되게 저희들도 계속 새로운 용어가 나와가지고 항상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항상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VR은 완벽한 가상세계 쓰면 그냥 안 보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AR 같은 경우는 그냥 뭔가 내가 현장에서 현실 세계에서 귀신을 보는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MR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공간들을 인식을 해가지고 뭔가 어떤 오브젝트들 어떤 사람들이 현장에 나랑 같이 있는 느낌.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킹스맨에서 그 회의 장면이 나오는데 전 세계 에이전트들이 이 어떤 회의실에서 모이는데 사실 그 홀로그램 형태로 이렇게 증강돼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지금 홀로렌즈 2나 아니면 애플에서 이제 글라시스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 아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게 이제 X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기아 자동차와 콜라보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현장에 가면은 실제 차는 딱 한 대만 있어요. 그래서 촬영장에서 이제 스태프들이 이 기술을 처음 봐가지고 저희 비트 기술 활용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쇼를 했었는데 촬영장에서 사람들이 차가 없는데 왜 차가 보이지? 그러면서 스태프들이 많이 놀랬죠. 그래서 상당히 되게 성공의 이벤트가 성공됐고 아마 이제 이 기술을 어디에 사용하게 되냐면 요즘 라이브 커머스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결제 시스템만 붙이면은 이 스튜디오 안에서 아주 작은 스튜디오 안에서 수십 대 수백만 대의 그 차를 불러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뭐 섬도 팔 수 있어요. 부동산 모든 것들을 불러와서 증강시킨 다음에 그 결제랑 다 연결시키면 이게 새로운 형태의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여기에 필요한 AR 핵심 기능들 증강할 수 있는 기술들을 포함해서 이제 저희가 만든 게 이제 비트라는 저희 통합 솔루션입니다. 그럼 실감 콘텐츠는 넘어서 이제 메타버스를 얘기하시면 메타버스를 그 교수님이나 대표님이 너무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약간 저희 파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티스트나 이 제작 개발 입장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등장 배경 같은 경우는 사실 메타버스는 제가 봤을 때 한 20여 년 전에도 이런 아바타가 나와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싸이월드가 가장 가까웠는데 모바일로 이렇게 전환을 잘 못해가지고 참 아쉽게 잘 안 됐고 그리고 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 예전에 인터넷 시대에는 그 집에 앉아가지고 랜선을 꽂아야 자기가 연결이 됐었잖아요. 근데 진짜 메타버스가 시작된 시점은 그 아이폰이 나온 다음에 시작된 것 같아요. 아이폰이 나와서 왜 시작이 됐냐면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집에 있지 않더라도 그냥 다 연결되기 시작된 거예요. 그때가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하면은 뭐 이렇게 잘 앞에 설명했지만은 그냥 가상 그리고 우주 그래서 버추얼 월드라고 미국에선 많이 얘기하고 한국에서 이제 메타버스라고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VR 한참 했을 때 그게 저희는 메타버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VR, AR, XR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VR 같은 경우가 버추얼 월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메타버스에 제일 가까운데 VR이 엄청 잘 되다가 잘 안 됐어. 그래가지고 VR 회사들한테 투자한 회사들도 많아가지고 저희 말대로는 이렇게 물렸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탈출할까 생각하다가 메타버스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루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어쨌든 메타버스라는 이름이 VR보다는 되게 직관적이고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런 이름을 만들다 보니까 모든 걸 이렇게 포함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이제 VR, AR, XR, MR 이런 포함한 이렇게 메타버스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뭐냐면은 일단은 디바이스들이 다 무선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지금 5G 시대인데 아마 이제 곧 있으면 6G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막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막 지구 대기권 밖에다 그냥
위성을 다 올려놓고 있는데 6G를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언리얼 엔진이라는 그 툴이 되게 많이 큰 도움을 줬는데 언리얼 엔진 라이센스가 1년에 예전에 한 20억 정도 했는데 언리얼 엔진이 게임이 아니고 모든 산업에 자기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료로 다 배포해 버렸어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를 만들려면 모든 게 이제 리얼타임 3D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가 돼야 되는데 이 엔진이 없이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건데 이런 이제 기반이 되는 기술들이고 특히 이제 메타버스를 완성을 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세계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보면 저기 다음 페이지에 그 저희 저기 시리즈 B 때 이제 투자사인 SKT 저희가 이 브랜드의 그 디자인과 모든 공간들 그리고 아바타들을 저희가 다 만들고 있는데 뭐 여기는 또 이 브랜드만의 약간 협업 체계에 좀 필요한 이런 공간들 이런 세계관이 있고 제페토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내 아바타를 바꿔가면서 뭐 약간 K-팝 힙한 것들을 이제 뭔가 커뮤니티 그 새로운 이벤트나 공연이 이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모임들 중심으로 가고 있고 로블록스도 또 각자의 또 세계관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세컨드 라이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 이 브랜드나 제페토는 생긴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근데 로블록스도 그렇고 특히나 저희가 VR을 언제 시작했냐면 2007년 6년 요때 그 파노라마 VR이라고 이미지 형태의 VR을 시작했는데 그때도 그 웹상에서 워킹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가장 핫했던 게 세컨드 라이프. 지금 세컨드 라이프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리부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모든 메타버스의 시작은 제가 봤을 때 세컨드 라이프라고 생각해요. 리얼타임 3D 기반의 어떤 가상 세계를 가지고 서로 뭔가 공유하고 이런 형태를 만들었거든요. 로블록스 안에서 명품 브랜드들이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 되게 그 콜라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대표님이 잘 설명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메타버스 하면은 중요한 게 그 공간, 아바타 그리고 결제. 근데 결제가 뭘로 될 거냐 했을 때 아까 얘기하셨지만 아마 어젠가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그 빅히트 하이브하고 그 업비트랑 지분 수합을 해버렸어요. 5천억 가치로 해가지고 NFT 사업에 이제 빅히트 하이브가 뛰어들고 모든 엔터들이 이제 이쪽으로 뛰어들 거예요. 시장이 아마 폭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하셨고 그래서 메타버스 하면은 보시는 것 같이 다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예전에 뭐 인터넷 먹을 때도 비슷했는데 뭐 검색 엔진이 뭐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아이폰 나왔을 때도 별의별 얘기하고 또 삼성도 뭐 OS가 뭐가 중요해 그러면서 안드로이드 맞죠? 안드로이드를 이렇게 정말 안타깝게 못 사고 막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보는 관점이 다른데 결국에 좀만 있으면은 저걸 보게 될 텐데 저게 아마 이제 저희 생각에서는 VR, HMD나 AR 글라스를 통해서 새로운 그 메타버스가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기존의 미디어 뭐 매체 그 모바일이나 PC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메타버스 디바이스가 나와야 진짜 메타버스 세상이 진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즘 되게 핫한 그 저기 이제 버추얼 인플루언 그 디지털 휴먼의 종류 먼저 말씀드리면 그
버추얼 인플루언스 그리고 버추얼 어시스턴트 그리고 인텔리전트 어시스턴트 컴패니언 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다들 뭐 각자의 기능이 있는데 가장 요즘 핫한 거는 그 이런 인스타그램 소셜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이런 이제 로지 같은 이런 인플루언서인데 최근에 되게 큰 이슈가 있었던 게 그 이런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처음 시작했던 게 그 미국의 그 름 미켈라라는 그 이런 로지와 같은 이런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이 회사 이 로지를 아니 그 르미켈라를 그 만들었던 그 회사를 미국의 그 NFT 스타트업이 한 천억이 넘는 그 비용으로 인수를 했어요. NFT 아까 설명 잘 들으셨겠지만 아마 그 이슈로 해가지고 버추얼 인플루언서 사업들이 이제 국내는 로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체 모든 대기업들이 지금 이걸 하려고 뛰어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이런 AI 기반의 버추얼 이제 휴먼들은 사실 많은 게 활동을 하고 대기업들이 콜라보해서 만들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약간 먼 미래인 것 같고 앞으로 그 소셜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그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이 내년에는 엄청 많이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이제 기술들이 크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런 그 고해상도 카메라들 특히 막 4K 카메라, DSLR 카메라들을 수십 대 수백 대를 배치해 가지고 딱 캡처를 하면은 얘가 이미지들을 그 리얼리티 캡처라는 그 툴을 사용하게 되면 3D로 변환이 돼요. 그리고 이런 폴리곤들, 이 면들 폴리곤이라고 하는데 폴리곤들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그 게임 엔진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까지 이렇게 개발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제 3D 모델링 방식인데 얘는 이제 사람이 얼굴 사진들이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방식이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즘 되게 핫한 건데 개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 인터넷에 있는 많은 이미지들을 AI가 수집을 해서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알고리즘에 돌려 가지고 3D로 만드는 형태.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죠. 그 디지털 휴먼의 미래는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그 로봇이라고 생각해요. 휴머노이드 로봇.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 얘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모터 이 안에 로봇에 모터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한 100개가 넘는 모터가 들어가는데 얘를 그 전력을 공급하려고 하면 지금 배터리 가지고는 30분뿐이 안 된대 이게.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로 인간처럼 걸어 다니려면 일단 배터리 기술이 완성이 돼. 그래서 아주 먼 미래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실제 우리가 만져보는 형태까지 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기 전에 뭔가 홀로그램 형태의 디지털 휴먼들이 더 앞서 나올 거고 그리고 이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 휴머노이드 기술이 발전하면 바로 소프트웨어적인 게 하드웨어로 옮겨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휴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디지털 휴먼 기술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로봇을 만들 그런 상황까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 어디 있었어? 우리가 가진 기술로 어머님과 가족분들께 아름다운 이별을 선물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고 기부 스튜디오스가 보여주고 싶은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마
사실 그 어머님이 우리가 이 기술로 이렇게 이 나연이를 이렇게 뭔가 디지털 트윈이나 아니면 디지털 휴먼을 만들지 않았으면 기존에 그냥 이미지, 그러니까 사진, 영상 형태로만 이렇게 자기 기록이 남길 거예요. 근데 미래에는 예전에 뭐 처음 영화가 나왔을 때 기차가 지나가는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빠진 것처럼 지금 기술들이 사람들한테 약간 충격을 주긴 했지만 앞으로 미래의 그 추모하는 방식이 이런 사진, 영상 형태가 아니고 이런 게임 기반의 어떤 다른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휴먼으로 아마 추모하는 방식이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아니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는 또 좀 우스갯소리지만은 요즘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일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외로워요. 불 꺼진 집을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아무도 안 반겨주고. 그래서 막 시리랑 막 대화하잖아요. 아이폰의 시리.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디지털 휴먼 기술이 발전하고 곧 그 맥킨토시 그리고 아이폰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컴퓨터를 대중화시키고 전 세계를 연결시켰던 이 애플이 드디어 AR 글라시스를 내년에 이제 출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디바이스가 나오는데 이 AR 글라시스를 통해서 무엇을 이렇게 구현이 가능하냐면 이 저희 디지털 휴먼 기술들을 활용해서 나연이 아니면 뭐 누군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집 문을 딱 열었는데 엄청 자기가 영화 속에서 흠모했던 어떤 그 여인이 나와가지고 저를 반겨주는 거죠. 그런 미래가 곧 이제 일어날. 제가 보기엔 빠르면 3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세상이 엄청 많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메타버스, 디지털 휴먼 다 좋은데 저희가 그 너를 만났다 시작할 때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 부분이거든요. 새로운 것들은 다들 사람이 초기에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메타버스도 지구보다 더 큰 어떤 우주보다 더 큰 어떤 가상의 세계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짜 저희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업 비밀이고 다 대입이라 일부분 분이 얘기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한데요. 어쨌든 이제 내년부터 엄청나게 세상이 바뀔 거예요. 아까 얘기하셨던 NFT가 아마 베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제 거래가 되게 되면 가상 공간들이 엄청나게 생기는데 그게 우주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그럼 어떻게 통제할 거냐? 통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기업, 이 컨텐츠 아니면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들이 그 윤리의식을 갖고 감성을 갖고 그 새로운 세상, 그 메타버스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 부분에서 윤리의식은 그 비부가 아마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도 깜짝 놀랄 그런 세계를 저희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깜짝 놀라면 아마 이 비디오를 보고 세미나에 참가해 계시는 많은 국회에 계신 분도 똑같은 쇼크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도한 그 생각이 맞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카데미가 이런 이론보다는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느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해주시니까 훨씬 이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우리 지원들도 보면 50대 중반 이상인데 상당히 이해가 평소와 달리 빠른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서로 간에도 또 이제 이렇게 또 처음 뵙고 내용이 서로 여기서 또 듣는 게 있으니까 마지막 일종의 뭐 서로 자기가 발표한 것을 다시 서머라이즈해서 강조하셔도 좋고 각 5분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먼저 우리 이시한 겸 교수님 5분. 갑자기요? 아,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저는 제 발표가 끝나고 5분 동안 뭐 Q&A처럼 질문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제가 5분 동안 얘기를 하는 거군요. 예, 자유롭게 우리 저 두 분 거를 또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가지고 네. 본인의 것을 다시 재강조해 주셔도 좋고 자유롭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질문이 궁금하신 게 지금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계속 지금 우리 저희들이 이게 조금 메타버스는 인터랙티브인데. 네, 채팅창에 올라오면은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 알다시피 것 제가 이 같아요. 사회 보는 저부터 말입니다. 이게 조금 이제 올드 패션 돼가지고 네, 우리도 네, 네. 여기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안 돼 있죠. 그러면 제가 뭐 어쨌든 네. 얘기를 할 테니까 네. 뭐 그 다른 분들이 준비를 좀 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일바를 맞네요. 네. 근데 제가 현장 돌아다니면서 많이 느낀 건요. 갭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알고서 뭐 끌고 가시는 분들은 뭐 비브 스튜디오 대표님처럼 저 앞에 가고 있고요. 대중들은 그게 뭐야? 아직도. 그러니까 메타버스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이렇게 발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게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갭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껴요. 그건 뭐냐면 계속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 열린다라고 했을 때 이미 앞서가신 분들은 메타버스 세상에서 말하자면 정보 면에서도 엄청난 격차를 가지고 앞서가고 계시고요. 거기서 일어나는 그 경제 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경제를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양극화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정보화 사회가 됐을 때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 격차 때문에 굉장히 뭐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앞서갈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격차가 많이 날 것이다 걱정을 했는데 저는 이 메타버스 디바이드가 훨씬 더 심할 거라고 보는 게 너무 지금 그러니까 이 격차가 심하고요. 그 앞서가는 사람은 확 앞서가 있고 아닌 사람은 아예 모르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좀 대중화시키는 작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또 느끼는 건 정치, 정책, 공기업, 정부 이렇게 좀 공적으로 계신 분들은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습니다. 근데 또 사기업이나 사적으로 이쪽은 아직도 마케팅 용어 아니야? 라든가 뭐 그냥 이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격차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을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또 이 공짜 붙으신 분들, 공무원이나 이러신 분들이 또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는 건 처음에 인터넷 강국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확 앞서 나갔고 게임 강국이라고 해서 게임을 확 앞서 나가는데 어느새 보니까 다 추월당하고 뭐 중국이 저만큼 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다 뭐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가 다시 왔을 때 야, 이건 지금 우리나라가 또 치고 나갈 기회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팍 나가는데 이때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하자면 메타버스는 경제활동이 핵심이잖아요. 경제활동이 핵심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게임에서 돈을 버는 거가 금지돼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들어오는 순간 메타버스는 또 말하자면 로블록스처럼 게임 테마의 메타버스도 많거든요. 얘를 게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얘를 게임으로 규정하는 순간 메타버스 핵심인 경제활동이 금지가 되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참여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거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거기다 콘텐츠를 공급하고 사용하고 크리에이티브하게 이런 부분들이 다 상호작용해서 돌아가야지 메타버스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라버리게 되거든요. 제일 지금 핵심적인 건 어떤 규제 부분. 이건 아직 시작이 안 됐고요. 그리고 솔직히 다른 산업들은 뭔가 새로운 걸 할 때 기존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들어왔을 때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메타버스는 그게 없어요. 근데 이게 새로운 거다 보니까 얘가 들어왔다고 해서 뭐 반대하거나 기존에서 영향받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국회 차원에서는 그런 법적인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메타버스를 좀 잘 돌릴 수 있도록 규제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무래도 국회에서 하는 포럼이다 보니까 좀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이십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떻게 좀 이 비즈니스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국회에 주는 일종의 좀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인복 대표님 5분입니다. 뭐 자유롭게 하십시오. 뭐든지.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우려했던 게 이게 거품이냐 기회냐에서 그 많은 분들이 거품으로도 같이 보고 있죠. 그런 움직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기회라고 확실히 보는 건 인터넷 다음의 세상은 맞고 우리가 가는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VR, AR 같은 경우에도 김세균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계속 고저가 있었거든요. 지금 눈앞에 뭔가 나타날 거야. 그러다가 이제 실망감이 왔었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거품이 꺼지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페이스북이 지금 메타라는 회사를 만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움직임도 그렇고 결국에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현실과 그리고 가상의 세계가 혼합 현실로 가는 거 길목에 우린 분명히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져갈 기회라고 봅니다. 새로운 찬스죠 이건. 대신에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미 이시안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도에 대한 건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는 게 NFT에 대한 고민도 올해 초부터 계속 했었어야 되는 고민이죠.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고민도 돼야 되는 게 맞고 저는 어느 정도 제재는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우려가 되는 건 저는 사행성으로 가는 것들 때문에 제가 좀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전에 제도가 개편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이들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알 수 없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나 많이 만나봬도 아직까지도 VR이랑 AR을 경험도 못 해보신 분들도 많고 의외로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콘텐츠를 너를 만나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신 분들이 정말 훨씬 많습니다. 보지 않고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되지 않는 거죠. 사실상 정부 역할이나 국회 역할에서도 메타버스 정보를 만들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끌어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너무 많이 좀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 만드는 거 집중된 것 같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제페토에다가 뭔가를 더 만들기 시작하고 다음번 이프랜드 만들었다가 게더타운에 만들었다가 근데 이거 만드는 거는 이제 돈만 있으면 만듭니다. 중요한 거는 무엇이 되었든 그 안에서 그럼 넥스트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고민하는 시간이 아닌가 지금. 물론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돈을 쓴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선결 과제는 올해 아니면 올해 안은 좋고 내년 초라도 많은 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대화하는 지금과 같은 장이 더 많이 열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이런 모임이 있을 때에는 강의도 좋긴 한데 30분이 너무 짧잖아요. 30분 강의도 좋기는 한데 차라리 3명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눈다라든지 또 계시는 분들하고 계속 질문을 받고 답을 해서 진짜 원하는 것들이 서로 무엇인지 이걸 좀 맞춰가는 게 더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좋은 제안. 자, 우리 마지막으로 김세규 대표님. 네. 무슨 주제로 얘기할까? 근데 많이 졸리시죠 지금? 많이 졸리실 것 같은데. 세 분은 서로 아세요? 네? 아니요 처음 뵀는데. 아, 처음 뵀습니까? 예.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오늘 세미나를 우리 세 분들에게 좋은 어떤 만남의 장을 저희들이 제공한 것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더 못하죠. 그래서 지금 다 그 두 분 다 이제 대표님 다 얘기하셨지만 제가 사실 그 VR 사업할 때 저희가 VR 그 어트랙션 기반의 이제 VR 극장을 그 롯데 월드타워에 있는 롯데 시네마 안에다 극장 건물을 지어서 저희가 한 24석 규모로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그때 이걸 오픈하려고 하는데 규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체부를 만나고 컨진너 막 과기부 뭐 다 만나가지고 저희가 막 엄청나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하여튼 어떻게 해서 오픈을 했는데 그 제가 한 1년 동안 뭔가 압박을 해가지고 어트랙션 기반의 VR 극장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를 하니까 결국엔 됐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정책을 반영할 때 약간 이 산업, 이 메타버스도 비슷하지만 뭔가 선 조치를 해주고 나중에 좀 정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막 메타버스로 들끓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선도하는 기업들이 이제 송곳처럼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제 관점에서 보는 부분들을 좀 그 설명을 못했는데 좀 부연 설명을 하자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 메타버스
VR도 비슷했지만 특히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가상 세계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뭐랑 비슷하냐면 한 예전에 유럽의 그 대항해 시대랑 비슷해요. 응? 많이 원래는 후추를 찾아서 간 거지만 이제 북미 대륙이나 이런 게 얻어 걸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뭐 금광을 발견을 하고 새로운 자원이 있고 유럽보다 훨씬 큰 영토가 있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유럽인들이 배를 타고 그 저기 선원들 뭐 항해사를 모집해가지고 배를 타고 또 다른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엄청나게 떠났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독립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지금 메타버스 시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가 아예 비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스타트점이 똑같아요. 뭐 페이스북이나 뭐 다 있지만은 메타버스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야? 메타버스가 뭐야? 사실 전문가들도 뭐라고 얘기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시작점에서 뭔가 정부 정책들이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우리 잘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페이스북, 구글 이런 메타버스 그 시대의 그런 서비스 플랫폼 IT 업계를 IT 그 회사를 갖는 그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특히나 정말 우리가 유리한 게 뭐냐면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그 강력하고 센 IP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BTS거든요. 예전에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되게 대박이 났었잖아요. 사실 그게 끝인 줄 알았거든요. 또 있겠어 그랬거든요. BTS가 나왔잖아요. 그럼 다음이 없을 거라고 저기 누구도 얘기 못 할 거예요. 그럼 이런 세계관을 갖는 이런 슈퍼 아이돌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게 되면 그 우리는 디즈니 모든 그 IP를 갖고 있는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을 하는 회사들을 저희들은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국회에서 그 일단은 메타버스 기업들이 그 추진력을 갖고 나갈 수 있게 정책적으로 막지 말고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 김세규 대표는 특히 뭐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의 디즈니랜드를 하나 만들고 싶다, 한국판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이 포부가 굉장히 저한테는 어필을 하네요. 그것이 결국 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재미를 주고 그리고 또 돈도 벌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대박인데 그런 꿈을 빨리 좀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 말씀드린 오늘 이 세미나가 22번째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알차고 첫째 좀 이래 대충 알아듣겠습니다. 뭐 수식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오늘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면서도 많이 생각한 것이 메타버스 속에 국회를 만들면 어떨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 300명이지 않습니까? 300명이 다 모이는 게 이제 본회의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국회 유도 보면 이제 이 도움 있고 이런 데 있는 큰 그 회의장, 그게 이제 300명이 들어가서 이제 방망이 두들고 이러는 것인데요. 우리 메타버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조금 너무 비용만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죠, 그죠? 예, 동시에 같은 시간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제 다 모이는 것도 있지만 상임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과별로 특화해가지고 20-3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핫 디베이트를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이런 빅데이터가 아니고 이제 메타버스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제안해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래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테크니컬한 그런 측면에서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뭐 다음에 우리 컨택을 해주시면 세 분 다시 모셔서 이 테크니컬리 가지고 계신 건지 제도적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규제는 생각 마시고 테크니컬리 이는 국회를 이제 메타버스 속에서 국회
라는 것을 일종의 제가 이제 호목을 이제 던져줬다고 생각하면은 각자 생각해 하셔가지고 뭔가 하나에 좀 이렇게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해 주시면은 그러면 또 저희들이 좀 몇 분 이쪽에 관심 가진 뭐 의원분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이야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은 언제 한 번 더 다시 그런 이슈를 해가지고 이런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이제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이렇게 표진을 하시면서도 국회라는 게 규제 만들고 뭐 이런 것이니까요.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 우리 비즈니스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좋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개인적으로 다 컨택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의치 않으면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너무 아까워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 들어오신 분들 아마 저하고 똑같이 깊은 충격과 또 재미를 많이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22차 인공지능과 국회 포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